한국 조선은 끝났다. 일본이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만들지 못한 12조 원짜리 바다 위 가스 공장을 한국이 한 곳에서 세 척이나 동시에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조선 역사 100년에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었죠. 가스가 급해진 일본은 결국 비웃던 그 한국의 고개를 숙이러 거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본 정부 고위 관료가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 평생 한국을 무시하던 그가 끝내 우리가 완전히 졌습니다라고 고백한 이유. 그 뒤에 숨겨진 7년의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지금 거제의 한 조선소 암벽에 서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저는 도무지 배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너무 거대하거든요. 길이는 축구장 4개를 나란히 이어붙인 것보다 길고 높이는 아파트 25층을 우습게 넘깁니다. 강철 덩어리의 무게만 수만 톤. 위로 솟은 탑과 끝도 없이 뻗은 배관들이 아침 바다 안개를 뚫고 하늘을 찌르고 있어서 처음 보는 사람은 그냥 입을 벌린 채 굳어버립니다. 저처럼요. 차가운 바닷바람이 짠내를 씻고 뺨을 때렸습니다. 발밑에서는 거대한 기계들이 낮게 우르릉거리는 진동이 올라왔어요. 멀리서 용접 불꽃이 파랗게 튀고 수십 층 높이의 크레인이 수십 톤짜리 철판을 마치 종이장처럼 가볍게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소리와 움직임이 어찌나 거대하던지 제가 갑자기 아주 작은 점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저를 정말로 얼어붙게 만든 건 그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쇳덩이가 한 척이 아니었어요. 두 척도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거대한 구조물이 세 척, 같은 조선소 안에서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안내하던 한국 측 직원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세계 조선 역사를 100년 넘게 통째로 뒤져도 한 곳에서 이걸 세 척 동시에 만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한참을 믿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려 도크를 다시 한번 천천히 훑었어요. 하나, 둘, 셋. 분명히 세 척이었습니다. 제 눈이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이 세 척의 값을 모두 합하면 우리 돈으로 12조 8천억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N으로 환산해서 머릿속으로 계산하다가 저는 잠깐 숨을 멈췄어요. 웬만한 나라에 한해 국방 예산이 통째로 바다 위에 떠있는 구조물 세 척의 가격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비현실적인 광경을 보며 입에서 저도 모르게 한마디가 새어나오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해? 옆에 서 있던 일본인 동료가 들었을까봐 저는 얼른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한마디가 멈추지 않고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냐고. 이게 정말 사람이, 그것도 한국 사람이 만든 게 맞느냐고. 왜 제가 이렇게까지 충격을 받았는지 말씀드리려면 먼저 제가 누구인지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 이름은 사이토 케니치. 일본 경제산업성자원에너지청에서 자원과 연료를 담당하는 부서를 이끌고 있습니다. 올해로 59, 이 분야에서만 38배를 굴렀어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땅속에 기름 한 방울, 가스 한 줌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평생을 매달리는 일이 딱 하나 있어요. 남의 나라에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오는 일. 일본 국민이 겨울에 얼어 죽지 않고 여름에 에어컨을 켤 수 있도록, 발전소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구를 한 바퀴 돌며 가스를 긁어 모으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자원 하나 없는 나라가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가 됐다는 자부심. 그 자부심의 한가운데에는 늘 한 가지 믿음이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는 격이 다르다는 믿음.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특히 한국의 조선업을 마음속으로 비웃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진심으로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 한국의 거제 도크 위에 서서 세 척의 거대한 쇳덩이 앞에서 다리가 후들거리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어쩌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요? 어쩌다 일본 정부의 에너지 책임자라는 사람이 한 번도 인정한 적 없던 나라의 조선소 앞에서 입을 벌린 채 서 있게 됐을까요?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한 10몇 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그 무렵 세계는 한 차례 거대한 금융위기로 휘청였습니다. 배가 안 팔리고 물건이 안 돌고 조선소들은 일감이 끊겨 비명을 질렀죠. 그때 저는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에너지 업계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와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 낮게 깔린 클래식 음악,
값비싼 양복에서 나는 향수 냄새가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누군가 한국 조선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큰 조선소들이 줄줄이 천문학적인 적자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어떤 회사는 손실을 장부에서 숨겼다가 들통이 나서 나라가 발칵 뒤집혔고, 또 어떤 회사는 일자리 수천 개를 한꺼번에 잘라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와인잔을 빙글 돌리며 가볍게 웃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조선은 이제 끝났습니다. 거품이 꺼진 거예요. 제 옆에 있던 상사가 흥미롭다는 듯 물었습니다. 끝났다고 단언하는 근거가 뭡니까, 사이토 군?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들이 어떻게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까? 우리 일본 조선소에서 기술 배워가서 시작한 후발주자들 아닙니까? 제자가 잠깐 스승을 흉내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진짜 어려운 고비가 닥치면 결국 미천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지금이 딱 그 순간이에요. 저는 한국 조선이 다시 일어서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 단언에 주변 사람들이 와인잔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사람은 작게 손뼉까지 쳤습니다. 역시 사이토 군은 보는 눈이 정확해요. 그 칭찬에 저는 어깨가 한껏 으쓱해졌습니다. 신이 나서 한마디 더 보탰어요.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국은 영원히 우리 발끝을 따라오는 나라예요. 지금 그 장면을 떠올리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와인잔 너머로 거들먹거리던 제 모습이 너무 또렷해서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어요. 단 한 점의 의심도 없이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한국을 낮춰봤을까요? 거기엔 일본 조선업의 화려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한때 세계의 바다를 누비는 큰 배의 절반 이상이 일본에서 만들어지던 시절이 있었어요. 일본은 명실상부 세계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저는 그 황금기의 끝자락을 보고 자란 세대예요. 우리 아버지 세대가 맨손으로 일으킨 그 거대한 산업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공식이 박혀 있었어요. 조선의 정상은 일본의 것이고 한국은 언제까지나 그 아래에서 우리를 올려다보는 나라라는 공식이요. 특히 제가 다루던 에너지 분야에서는 그 자신감이 더 컸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떠서 가스를 직접 캐고 정제하고 영하의 온도로 얼리고 운반선에 실어보내는 거대한 해양 설비. 이건 그냥 쇳덩이를 용접해서 붙이는 일이 아니에요. 수천 가지 기계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설계하고 수백 개의 협력 회사를 동시에 지휘하고 태풍과 영하의 추위와 한여름 땡볕을 다 견디게 만드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조선 기술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분야였어요. 저는 늘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이런 건 설계 강국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은 그냥 큰 쇳덩이 용접하는 데나 능한 하청 수준이에요. 머리를 쓰는 일은 우리가 하고 한국은 우리가 시킨 대로 손만 놀리면 되는 거죠.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는 그 말을 회의실에서도 술자리에서도 외국 손님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은 그런 제 말을 들을 때마다 표정이 굳었어요. 제 평생의 스승이셨던 오쿠무라 선생님이었습니다. 오쿠무라 선생님은 저보다 한 세대 위의 어른으로 일본의 에너지 정책을 처음 설계한 전설적인 분이었어요. 자원 한 톨 없는 나라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를 평생 고민하신 분이죠. 제가 젊은 사무관이던 시절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한껏 빨보는 보고서를 신나게 써서 선생님 방으로 가져갔어요. 한국 조선업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일본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자신만만하게 적은 보고서였습니다. 칭찬을 기대하며 내밀었죠. 그런데 선생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시더니 안경을 벗고 콧등을 지그시 누르셨습니다. 그러고는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케니치 군, 자원이 없는 나라가 사는 길은 결국 기술 하나뿐이야. 그건 자네도 알지.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앞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신 있게 대답하자 선생님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지. 기술의 왕좌라는 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지켜지는 게 아니야. 도전을 멈추는 순간 그 자리는 소리도 없이 사라진다네. 한 번 사라지면 다시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자네는 아직 모를 거야. 선생님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남을 비웃을 시간에 우리가 아직도 도전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보게. 나는 그게 제일 무섭네. 일본이 비웃기만 하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더 이상 도전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 있을까봐. 그때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늙은 분의 잔소리쯤으로 흘려들었어요.
왕좌가 사라진다니, 일본 조선이 한국에게 진다니. 그런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저는 보고서를 도로 챙기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연세가 드셨구나 하고요. 오쿠무라 선생님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에서 저는 그분의 영정 앞에 향을 피우며 잠깐 그 말씀을 떠올렸지만 이내 잊어버렸어요. 그분의 그 말씀이 제 인생을 통째로 흔드는 예언이 될 줄은 그때의 저는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뒤집혔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큰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 전쟁은 엉뚱하게도 전 세계의 가스 시장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았어요. 유럽이 그동안 의지하던 가스 공급원을 하루아침에 끊어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전 세계가 천연가스를 한 줌이라도 더 확보하겠다고 사생결단으로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스 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았어요.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가장 등골이 서늘했던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 다시 한번 떠올려 주세요. 땅속에서 에너지가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켜는 전등, 돌리는 공장, 켜는 에어컨, 그 엄청난 전기의 상당 부분이 외국에서 사온 가스를 태워서 나옵니다. 그 가스가 끊기거나 값이 폭등하면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가 멈춰서요. 이건 과장이 아니라 제가 평생 안고 살아온 공포였습니다. 그 무렵 정부 안에서 한 가지 결론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남이 캐주는 가스를 비싸게 사오기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점찍어 둔 해외 가스전들을 우리 손으로 직접 개발해서 안정적으로 들여와야 한다. 그러려면 바다 위에 떠서 가스를 직접 캐고 얼려서 실어보내는 거대한 설비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제가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떠들던 분야, 부유식 가스 생산 설비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안심했습니다. 이건 우리 일본이 잘하는 분야니까요. 그래서 국내 조선소들에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지시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돌아온 보고를 받고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 조선소들은 그 설비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보니 일본 조선소들도 오래전 그 분야에 도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복잡하고 너무 위험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줄줄이 손을 들고 물러났던 겁니다. 도전했다가 크게 데인 회사들은 아예 그 사업에서 발을 빼버렸고 그 사이 기술도 사람도 경험도 다 흩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한눈을 파는 동안 그 거대한 산을 오를 능력을 일본은 어느새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급히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자원에너지청 회의실에 10수명이 모였어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누군가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유럽의 정통해양 강국들도 그 설비를 제대로 못 만든다. 중국은 죽기 살기로 따라오고 있지만 아직 멀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넘기자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현재 이 설비를 안정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한국뿐.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형광등이 윙하고 울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상석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보고서를 신경질적으로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종이가 탁자를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자원에너지청의 차장 호리의 마사오였습니다. 저보다 직급이 높은 정치권과 가까운 실세였어요. 그는 콧대가 하늘을 찌르고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은 무조건 옳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호리의 차장이 비웃음을 흘리며 입을 열었어요. 한국밖에 없다고? 누가 이딴 보고서를 썼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한국 조선은 망했잖아요. 몇 해 전에 적자만 7년을 내고 회계장부 조작해서 나라가 뒤집어졌던 그 한국 말입니까? 도시 하나가 통째로 무너지고 노동자 수만 명이 길거리로 쫓겨났던 그 한국한테 우리 일본의 에너지 안보를 맡기자고요? 다들 정신 차리세요. 그가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리며 말을 이었어요. 그 손짓 하나하나가 어찌나 거만하던지 옆에서 보던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한국한테 배 만드는 법을 가르쳐준 나라예요. 스승이 제자한테 고개를 숙이라는 겁니까? 그 자존심 상하는 짓을 왜 합니까? 가스가 좀 비싸면 비싼 값에 사오면 되지요. 회의실의 몇몇이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도 호리에 차장의 말에 끌렸어요. 한국에 부탁하러 간다는 건 제 평생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작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의실 끄트머리에 앉아있던 젊은 직원 하나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나카가와 유이라는 32살의 사무관이었습니다. 늘 차분하고 감정보다 사실을 먼저 보는 친구였어요. 차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호리의 차장이 못마땅한 얼굴로 턱짓을 했습니다. 나카가와 사무관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그러나 또박또박 자료를 짚었어요. 비싼 값에 사오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장에는 우리가 사올 가스 자체가 부족합니다. 전 세계가 가스를 두고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돈이 있어도 못 사는 상황이 고도입니다. 그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점찍어 둔 가스전을 우리 손으로 개발하지 못하면 다음 겨울 일본의 전력 사정은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도쿄 한복판에서 정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설비를 제때 만들어 줄 수 있는 곳은 감정을 빼고 데이터만 놓고 보면 정말로 한국 뿐입니다. 호리의 차장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나카가와 사무관, 지금 한국 편을 드는 겁니까? 한국 편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장님, 우리가 한국을 인정하든 안 하든 그 설비를 만들 수 있는 건 한국뿐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그 차가운 사실을 반박하지 못했어요. 호리의 차장은 입술을 깨문 채 팔짱을 끼고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댔습니다. 긴 침묵 끝에 결국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실무 대표단을 꾸려 한국으로 보내기로요. 직접 거제의 조선소를 살펴보고 그 설비를 우리에게 만들어 줄 수 있는지 협의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단의 책임자로 하필 제가 지목됐어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호리의 차장이 제 어깨를 툭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사이토 부장, 가서 한국 애들 솜씨 좀 구경하고 오쇼. 어차피 가보면 빈 도크에 녹슨 고철 덩어리나 굴러다닐 텐데 사진이나 잔뜩 찍어 오세요. 우리가 괜히 헛걸음했다는 증거로 쓰게. 그러고는 자기도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한국이 별것 아니라는 걸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와서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든든했어요. 호리의 차장이 옆에 있으면 적어도 한국 앞에서 우리가 꿀리지는 않을 테니까요. 며칠 뒤 저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대표단은 모두 3사람이었어요. 저와 호리의 차장과 그리고 자료 준비를 맡은 나카가와 사무관. 호리의 차장은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헛걸음을 내가 왜 직접 와야 하는지. 창밖으로 멀어지는 도쿄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저는 출발 전에 받았던 자료를 다시 펼쳤어요. 한국 조선업이 겪었다는 그 끔찍한 시절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최악의 해에는 그 회사 한 곳에서만 영업 손실이 2조 원을 넘겼고 일자리 1만 2천 개가 사라졌다는 내용이었어요. 거제라는 도시의 식당과 상점이 줄줄이 문을 닫고 부동산 값이 폭락하고 학생이 줄어 학교가 통폐합됐다는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으며 피식 웃었어요. 그러고는 옆자리의 호리의 차장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망했던 나라가 무슨 수로 세계 최고 설비를 만든다는 거죠? 차장님 말씀이 맞을 겁니다. 가봤자 헛걸음이겠죠. 호리의 차장이 코웃음을 치며 안대를 썼습니다. 당연한 소리. 1시간만 둘러보고 바로 호텔로 갑시다. 한국 음식은 입에 안 맞아서 말이야. 그가 잠을 청하는 동안 통로 건너편의 나카가와 사무관은 노트북을 펼친 채 무언가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우리 둘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비웃음도 자신감도 아닌 무언가를 진지하게 가늠하는 얼굴이었어요. 비행기 엔진 소리가 낮게 깔리는 가운데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그림만 그려졌어요. 텅 빈 도크, 녹슨 쇳덩이, 풀죽은 한국 기술자들의 얼굴, 그리고 그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을 당당한 우리 일본 대표단의 모습이요. 그런데 말이죠. 비행기가 한국 땅에 내리고 차를 타고 거제의 그 조선소 정문을 들어서던 바로 그 순간부터 제가 평생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모든 것이 소리도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차로 거제로 향하는 길에서부터 저는 조금씩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그려둔 거제는 폐허였어요. 망한 조선소가 있는 도시. 식당은 문을 닫고 거리는 텅 비고 사람들의 얼굴엔 그늘이 드리운 그런 동네 말입니다. 출발 전에 읽은 자료에는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는 제가 상상한 폐허가 아니었습니다. 도로는 넓고 깨끗했고 식당마다 점심을 먹으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작업복 차림의 사람들이 활기차게 거리를 오갔고 어디선가 고소한 음식 냄새가 차창 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살아서 펄떡이고 있었어요. 옆자리에 호리의 차장도 창밖을 흘끔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며놨군. 우리 보여주려고 급하게 청소했나 보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거든요. 그래야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우리 일본 대표단이 비웃스러운 나라가 비웃을 수 없는 모습이면 곤란했으니까요. 조선소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천천히 열리자 그 너머로 펼쳐진 광경에 저는 잠깐 말을 잃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은 부지에 거대한 크레인 수십 대가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수천 명의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망한 조선소의 풍경이 결코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산업이 가장 뜨겁게 끓어오를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호리의 차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입꼬리에 걸려있던 비웃음이 조금 옅어진 게 보였어요. 그리고 암벽으로 안내받아 걸어가던 순간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세척이었어요. 축구장 4개를 이어붙인 것보다 긴 구조물이 아파트 25층을 넘기는 거대한 쇳덩이가 세척이 나란히 도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위로는 탑과 배관이 미로처럼 얽혀 하늘을 찌르고 그 표면에서는 수백 개의 용접 불꽃이 별처럼 반짝였어요. 발밑에서 올라오는 묵직한 진동, 귀를 때리는 기계음, 코를 찌르는 쇠와 페인트 냄새,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저를 덮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평생을 에너지 설비와 함께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세척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빨리 알아챘어요.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입에서 또 그 한마디가 새어나왔어요. 이게 진짜 가능해? 그때 한 사람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작업용 헬멧을 손에 든 쉰을 훌쩍 넘긴 듯한 남자였어요. 그을린 피부의 깊은 주름, 그러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손마디가 굵고 거칠었어요. 평생 현장을 떠나지 않은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조선소의 해양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는 장민석입니다. 유창한 영어였지만 저는 그가 한국어로 말할 때 더 편안해 보인다는 걸 느꼈습니다. 호리의 차장이 거만하게 턱을 들고 그를 위아래로 훑었어요. 장 본부장은 그 무례한 시선을 개의치 않고 도크 쪽으로 손을 뻗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보시는 저것이 부유식 가스 생산 설비입니다. 흔히 이름의 앞 글자만 따서 부르죠. 지금 세 척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습니다. 호리의 차장이 콧방귀를 뀌며 끼어들었어요. 세 척이라. 저게 그냥 큰 배 아닙니까? 한국이 큰 거 만드는 거야. 원래 잘하니까. 쇳덩이 용접해서 크게 붙이는 거. 그거 하나는 인정하지요. 장 본부장은 잠깐 호리의 차장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비웃음도 화도 없었어요. 다만 무언가를 아주 깊이 아는 사람의 여유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배가 아닙니다, 차장님. 배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가스 공장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가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설비 한 대가 4가지 일을 동시에 합니다. 첫째, 바다 밑 수천 미터 아래에서 가스를 직접 캐냅니다. 둘째, 캐낸 가스에 섞인 물과 황 같은 불순물을 깨끗하게 정제합니다. 셋째, 그 가스를 영하 160도까지 얼려서 액체로 만듭니다. 가스를 액체로 바꾸면 부피가 무려 600분의 1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야 운반선에 실어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넷째, 그렇게 만든 액체 가스를 자체 탱크에 저장했다가 운반선이 다가오면 곧바로 옮겨 싣습니다. 장 본부장이 잠깐 말을 멈추고 우리를 바라봤어요. 육지에서라면 거대한 공장 단지 하나가 통째로 매달려야 할 일입니다. 그걸 저 바다 위 구조물 한 대가 혼자 다 합니다. 그것도 거센 파도와 태풍, 한겨울 영하의 추위, 한여름 땡볕을 다 견디면서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설비를 두고 조선 기술의 끝판왕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 4가지가 어떤 일인지 이 자리에서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운반선과 시추선과 정제 공장과 발전소를 하나로 합쳐놓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존재. 만들기가 어려운 만큼 비싸고 비싼 만큼 잘 만드는 회사가 시장을 독식하는 분야. 그게 바로 저 세척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바로 우리 일본이 도전했다가 손을 들고 물러난 분야였으니까요. 한 척에 얼마짜리입니까? 제 질문에 장 본부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척에 4조 원에서 5조 원 사이입니다. 세 척을 합치면 12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옆에 있던 나카가와 사무관이 작게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어요. 호리의 차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그가 무슨 말이든 반박하고 싶어 한다는 게 느껴졌지만 결국 아무 말도 나오지 못했어요. 저는 세 척의 거대한 구조물을 다시 한번 천천히 올려다봤어요.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묵직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비웃었던 나라가 우리가 도망친 그 산을 한 곳에서 3번이나 동시에 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안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겉만 봐서는 진짜를 알 수 없으니까요. 장 본부장의 안내를 따라 우리는 거대한 통제실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숨이 막혔어요. 거대한 화면들이 벽 한 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안에서 수백 가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뿜어내는 푸른빛이 통제실 전체를 차갑게 물들였어요. 직원들은 낮은 목소리로 짧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화면 속 숫자들을 빠르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한쪽 거대한 화면에는 지금 도크에 서 있는 그 세 척의 구조물이 가상의 입체 모형으로 똑같이 떠 있었어요. 한 직원이 그 모형을 손가락으로 빙글 돌리고 한 부분을 쭉 확대해서 배관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장 본부장이 그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희는 실제로 구조물을 만들기 전에 컴퓨터 안에 똑같은 조선소를 하나 더 지어놓고 먼저 만들어 봅니다.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길 만한 부분을 미리 다 잡아내죠. 한번 만들어 본 방식을 데이터로 차곡차곡 쌓아두니 비슷한 걸 또 만들 때는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가 옆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설계 도면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그 정보가 곧바로 현장의 로봇과 작업자에게 전달돼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예전에는 설계팀이 배관 위치 하나를 옮겨도 그 정보가 현장에 늦게 전달돼서 이미 용접이 끝난 뒤에야 다시 뜯어내는 일이 흔했어요. 한 번 뜯어낼 때마다 며칠이 날아가고 며칠이 날아갈 때마다 수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저희는 그 사람의 실수가 끼어들 틈을 이 시스템으로 거의 다 없앴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과 로봇을 조선소의 한가운데에 들여놓는 일. 컴퓨터 속에 똑같은 공장을 하나 더 짓는 일. 이건 제가 아는 시스템이었어요. 아주 잘 아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본도 바로 이걸 하려고 했었거든요. 몇 해 전 일본의 조선소들도 이 똑같은 시스템을 검토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고서를 만들고 회의를 거듭하고 외국 전문가를 불러 자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결론은 늘 같았습니다. 너무 돈이 많이 든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이익이 없다. 그렇게 검토만 2년 넘게 하다가 결국 우리는 그 일을 접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느니 안전하게 가자는 판단이었어요. 그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우리는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현명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검토만 하다 포기한 바로 그 일을 한국은 실제로 해냈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요. 제 눈앞에서 그 시스템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통제실 한쪽에 놓인 의자 등받이를 슬쩍 잡았어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장 본부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본국과 영상으로 연결해 드릴까요? 직접 보시는 게 100마디 설명보다 나으실 테니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보고를 해야 할 시간이기도 했어요. 잠시 후 통제실 한쪽 화면에 도쿄의 회의실이 떴습니다. 자원에너지청 사람들 여럿이 화면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운데에는 모리 국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출발 전 대책회의에 있던 얼굴들이 쭉 늘어서 있었어요. 사이토 부장, 어떻습니까? 빈 도크에 고철만 굴러다니던가요? 모리 국장이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회의실 사람들이 웃었어요. 저는 차마 웃지 못했습니다. 그저 카메라의 방향을 천천히 돌려 통제실의 거대한 화면들과 그 안에 떠있는 입체 모형과 창밖으로 보이는 세 척의 구조물을 차례차례 비췄어요. 화면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뚝 끊겼어요. 모리 국장의 표정이 굳는 게 보였습니다. 그가 화면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며 물었어요. 저게 지금 실시간 영상입니까? 합성이 아니라 실시간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쿄 회의실에 누군가가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넘어왔어요. 세척이 동시에 우리가 검토만 하다 포기한 그 시스템으로. 또 다른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저건 우리가 10년 전에 갔어야 할 길 아닙니까?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게 화면 너머로도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옆에 있던 나카가와 사무관도 화면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이건 그냥 운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누군가 아주 오랫동안 아주 절박하게 준비했어야 해요. 하루아침에 흉내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호리의 차장만이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시스템 좀 잘 갖췄다고 다 되는 줄 아나. 어차피 한두 척 운 좋게 따낸 거겠지. 이런 거 만들 줄 아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을 리가 있나. 그 말을 들은 장 본부장이 다시 한번 그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면 다음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운인지 실력인지는 숫자가 말해줄 테니까요. 우리는 통제실 옆에 작은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장 본부장이 화면에 자료 하나를 띄웠어요. 전 세계에서 그 가스 설비가 발주된 현황을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그가 담담하게 숫자를 짚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발주된 대형 부유식 가스 설비는 모두 15기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따낸 것이 10기입니다.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 약 67%죠. 회의실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15기 중에 10기. 전 세계에서 발주되는 그 설비 셋 중 둘을 이 조선소 하나가 가져가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이건 그냥 잘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한 회사가 전 세계 시장을 통째로 휩쓸고 있는 거였어요. 이쯤 되면 이 설비를 만든다는 말이 곧 이 조선소를 가리키는 말이 될 정도였습니다. 호리의 차장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탁자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럼 나머지 5기는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장 본부장이 잠깐 그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나라들이 도전했던 흔적입니다. 유럽의 정통 해양 강국들도 이 설비에 도전했어요. 그분들은 수십 년간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진짜 강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복잡하고 위험해서 줄줄이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은 지금 죽기 살기로 따라오고 있지만 아직 이 정도 규모를 안정적으로 만들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다음 말을 할지 말지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우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조선소들도 그 5기 중 하나에 도전했었습니다. 오래전에요. 하지만 완성하지 못하고 사업에서 철수하셨죠. 두 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장 본부장의 말이 정확했으니까요. 그 철수를 결정하던 회의에 사실 저도 한 구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위험하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그만두자고 결론을 내렸던 그 자리예요. 그때 우리는 안도했습니다. 골치 아픈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됐다고요. 누군가는 살았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도하며 떠난 그 자리를 한국은 끝까지 붙들고 늘어졌고 결국 정상에 깃발을 꽂은 거였습니다. 장 본부장이 자료 한 장을 더 넘겼어요.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얼마 전 미국 역사상 최초가 될 부유식 가스 설비를 수주했습니다. 수주 금액은 약 32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화면 너머의 도쿄 회의실에서 누군가 신음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장 본부장이 그 신음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미국조차 자기 나라 최초의 설비를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저희에게 맡겼습니다. 왜겠습니까? 지금 이 설비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저희뿐이기 때문입니다. 나카가와 사무관이 천천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어요. 부장님, 저는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에요. 실력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었던 것뿐이지 누가 봐도 명백한 실력이에요. 도쿄 회의실의 모리 국장이 화면 너머에서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카가와 사무관 말이 맞는 것 같소. 사이토 부장, 호리의 차장. 우리가 한국을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군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겠지요. 도쿄 회의실의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 저와 함께 한국을 비웃던 그 얼굴들이었습니다. 호리의 차장이 벌떡 일어섰어요. 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다들 왜 이러십니까? 숫자 몇 개 보여줬다고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까? 우리가, 일본이 한국 따위한테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저들한테 배를 가르쳐준 나라예요. 그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하지만 그 외침 끝에는 이미 처음에 그 당당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만 컸지 속은 텅 비어있는 외침이었어요.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정작 제 마음을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뒤흔든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호리의 차장이 씩씩거리며 다시 자리에 앉았을 때 장 본부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번엔 숫자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두 분을 여기까지 모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조금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아주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듯한 묵직한 빛이었어요. 두 분이 출발 전에 받으셨던 자료에 저희가 7년 연속 적자를 냈다는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흠칫했습니다. 그 자료를 비행기에서 보며 비웃었던 게 떠올랐으니까요. 장 본부장이 말을 이었어요. 사실입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이에요. 한때 저희는 회사의 미래를 이 해양 설비 하나에 통째로 걸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린 분이 계셨어요. 윤성원 사장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장 본부장이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과 슬픔이 함께 묻어 있었어요. 윤 사장님은 평범한 경영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을 때 이 조선소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시작해서 30년 넘게 바다 위 설비 한 분야만 파온 진짜 베테랑이었어요. 손에 기름때가 가실 날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 위의 자원은 언젠가 고갈된다. 결국 인류는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는 바다 위에서 에너지를 캐는 기술에 모든 걸 걸어야 한다고요. 장 본부장이 잠깐 창밖의 세척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회사의 운명을 그 믿음에 걸었습니다. 회사 전체 사업에서 이 해양 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렸어요.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 회사는 조선 회사가 아니라 해양 설비 회사라고 불러도 될 정도였습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은 셈이었죠. 잘 되면 세계 최고, 못 되면 그땐 정말 끝장이 나는 도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박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이미 답을 알면서도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장 본부장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하필 그 무렵 국제 유가가 폭락했습니다. 바다에서 가스나 기름을 캐봤자 손해만 나는 시절이 와버린 거예요. 저희에게 설비를 주문했던 회사들이 줄줄이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다 만들어 놓은 거대한 구조물들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조선소 한 구석에 흉물처럼 방치됐어요. 한 척 짓는데 수조 원이 들었는데 가져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발주처마다 요구가 달라 맞춤으로 만든 물건이라 다른데 팔 수도 없었어요. 한번 취소되면 그냥 비싼 고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잠깐 숨을 골랐어요. 최악의 해에는 저희 회사 한 곳에서만 한 해 영업 손실이 2조 1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 적자가 한 해로 끝나지 않고 무려 7년을 이어졌어요. 그동안 일자리 1만 2천 개가 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헬멧을 쓰고 용접하던 동료가 어느 날 짐을 싸서 떠났어요. 거제의 식당과 상점이 줄줄이 문을 닫았고 학생이 줄어 학교가 통폐합됐습니다. 도시 하나가 통째로 흔들렸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비행기에서 읽었던 그 차가운 숫자들. 1만 2천 명, 2조 원, 도시 붕괴. 그 숫자 하나하나의 뒤에 진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건 그냥 손익계산서의 빨간 숫자가 아니라 흔들린 수많은 가정의 저녁 밥상이었습니다. 윤 사장님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 본부장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어요. 책임을 지고 회사를 떠나셨습니다. 모두가 그분을 욕했어요. 욕심을 부려 회사를 망쳤다고요. 변동성 큰 에너지 시장의 위험을 관리하지 못했다고요.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을 단순히 욕심부린 사람으로만 볼 수가 없었어요.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분의 믿음은 틀리지 않았거든요. 인류가 결국 바다로 나갈 거라는 그 믿음은 지금 보시는 이 세척으로 증명됐습니다.
다만 그분이 너무 일렀던 거예요. 시대가 그분을 따라오기 전에 거대한 유가 폭락이라는 파도가 먼저 그분을 덮친 것뿐이었습니다. 가장 자신 있던 분야에서 가장 크게 무너진 한 엔지니어의 이야기죠. 저는 망연자실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 일본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위기였거든요. 같은 시절 우리도 그 바다 위 설비 사업에서 거대한 손실을 봤습니다. 우리도 유가 폭락에 휘청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했죠? 우리는 도망쳤습니다. 위험하니까, 손해보니까, 골치 아프니까 그 사업에서 발을 뺐어요. 그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그런데 한국은요. 똑같은 지옥 속에서 한국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장 본부장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때 모두가 저희한테 말했습니다. 그 사업은 끝났으니 다시는 손대지 말라고요. 다른 회사 같았으면 진작 사업부를 정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저주받은 사업을 끝내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모두가 도망칠 때 오히려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왜죠? 왜 남았습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망해가는 사업에 사람을 붙들어 둘 수 있었던 건지. 장 본부장이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낸다면 그 고통을 정복하는 회사가 결국 이 시장을 지배하게 된다. 윤 사장님이 떠나시며 저희에게 남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자로 신음하던 그 7년을 저희는 그냥 버티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 고통의 시간 동안 오히려 기술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왜 적자가 났는지 그 원인을 끝까지 곱씹었고 그 약점을 정복하기 위해 컴퓨터와 인공지능과 로봇을 들여놓기 시작했어요. 두 분이 조금 전에 보신 그 통제실이 바로 그 7년의 고통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가 잠깐 말을 멈추고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봤어요. 저도 그 7년을 다 겪었습니다. 동료들이 떠나는 걸 봤고 제 월급이 깎이는 걸 견뎠어요. 그래도 저는 도면을 놓지 않았습니다. 윤 사장님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언젠가 증명하고 싶었으니까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우리가 도망친 자리에서 그들은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우리가 안도하며 등을 돌린 그 지옥 속에서 그들은 기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지옥을 정복하고 세계 유일의 자리에 올라선 거였어요. 그 순간 오래전 잊고 있던 한 사람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또렷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오쿠무라 선생님이었어요. 기술의 왕좌라는 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지켜지는 게 아니야. 도전을 멈추는 순간 그 자리는 소리도 없이 사라진다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 눈앞에서 실현되어 있었어요. 일본은 도전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왕좌는 정말로 소리도 없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비웃는 동안 그 왕좌는 바다 건너 이 거제로 넘어와 있었던 겁니다. 늙은 스승의 잔소리로 흘려들었던 그 말이 사실은 일본의 미래를 정확히 내다본 예언이었던 거예요. 회의실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호리의 차장조차 입을 다물고 멍하니 창밖의 세척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면 너머 도쿄 회의실의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중 누구도 한국을 비웃을 수 없다는 것을요. 긴 침묵을 깨고 장 본부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 조금 다른 울림이 있었어요. 자랑이 아니라 담담한 확신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테니까요. 그가 화면에 마지막 자료를 띄웠어요. 예전에는 이런 설비를 한 척 한 척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힘겹게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석유 회사가 주도해서 육지에 어마어마한 가스 공장 단지 하나를 짓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발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는 똑같은 규격의 설비를 마치 공장에서 자동차 찍어내듯 여러 척 만들어내는 단계에 들어섰어요. 가스가 필요한 바다마다 하나씩 가져다 띄우는 겁니다. 표준화된 모델을 여러 척 만들면 같은 부품을 대량으로 쓸 수 있어서 값도 내려가고 만드는 기간도 짧아집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두고 이 설비의 양산 시대가 열렸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양산 시대를 선점한다는 것, 그건 단순히 지금 잘 판다는 뜻이 아니에요. 앞으로 수십 년간 이 시장의 표준을 한국이 만들어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어떤 나라들이 자동차의 표준을, 또 어떤 나라들이 작은 전자,
기기의 표준을 만들어 놓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자리를 지켜온 것처럼요. 이제 이 거대한 바다 위 공장의 표준은 한국이 만들어 가게 된 겁니다. 전 세계의 에너지 회사들이 새 설비가 필요할 때마다 가장 먼저 찾는 이름이 바로 이거제의 조선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먼저 찾는 줄의 맨 앞에 지금 우리 일본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러니에 쓴웃음이 났어요. 우리가 비웃던 나라에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부탁하러 온 우리가 끝났다고 단언했던 그 조선소에 다음 겨울 일본의 전력을 지켜달라고 매달리러 온 와인잔을 돌리며 한국은 끝났다고 떠들던 그날의 제 모습이 지금의 이 초라한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화면 너머에서 모리 국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이토 부장, 솔직하게 말하겠소. 나는 오늘 한국을 다시 봤습니다. 아니, 처음으로 제대로 본 것 같군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우물안개구리였는지. 도쿄에 있는 우리 모두 부장이 보내준 그 영상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쿄 회의실의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 저와 함께 한국을 비웃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의 실력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씩 마음의 빗장이 풀리고 있었어요. 오직 한 사람, 호리의 차장만이 입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지기 직전에 둑처럼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장 본부장이 자료를 닫고 우리를 향해 돌아섰어요.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두 분께 마지막으로 꼭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곳이요? 제가 묻자 장 본부장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자부심인지 모를 복잡한 감정이 그 얼굴을 스쳐 지나갔어요. 네,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곳입니다. 저희가 가장 깊은 바닥에 있을 때 그 바닥에서 모든 걸 짊어졌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그곳을 보지 않으시면 오늘 보신 이 세척이 진짜 무엇인지 끝내 모르신 채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장 본부장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리는 홀린 듯 그의 뒤를 따라 일어섰어요. 호리의 차장마저 무언가에 이끌리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우리를 데려간 곳에서 저는 제 평생 가장 부끄러운 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입으로 그 말을 꺼내게 되죠. 우리가 졌다고, 완전히 졌다고. 장 본부장이 우리를 데려간 곳은 화려한 도크에서 한참 떨어진 조선소의 한적한 구석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쇳덩이 하나가 외따로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도크의 세척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절반쯤 만들다 만 미완성의 구조물이었고 표면은 붉은 녹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오랫동안 손길이 닿지 않은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바닷바람에 사가가는 쇠 냄새가 비릿하고 쓸쓸하게 코끝에 닿았어요. 저는 영문을 몰라 장 본부장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그 녹슨 구조물을 한참 올려다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건 그 7년의 시절에 주인을 잃고 방치됐던 구조물 중 하나입니다. 발주처가 주문을 취소하면서 다 만들지도 못한 채 그냥 버려졌던 거예요. 그때 이런 게 조선소 곳곳에 흉물처럼 널려 있었습니다. 한 척의 수조 원짜리가 하루아침에 비싼 고철이 돼버렸으니까요. 그가 천천히 그 쇳덩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다른 건 다 정리했지만 이거 하나는 일부러 남겨뒀습니다. 잊지 않으려고요.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걸 잊으면 다시 그 자리로 떨어질 테니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자 그 녹슨 구조물 너머로 멀리 도크에 서 있는 세척의 거대한 새 설비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붉게 사가가는 과거와 은빛으로 빛나는 현재가 제 시야 안에 나란히 담겼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장 본부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아까 윤성원 사장님 이야기를 했었죠. 회사를 떠나신 그분 말입니다. 네, 기억합니다. 그분은 이 세척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장 본부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회사를 떠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을 얻으셨어요. 적자의 책임을 혼자 짊어지고 욕을 다 들으시고 자신의 믿음이 틀렸다고 손가락질 받으며 떠나셨으니까요.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끝내 자신의 믿음이 옳았다는 걸 보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어요. 인류가 결국 바다로 나갈 거라던 그 말이 이렇게 세척으로 증명되는 걸 그분은 보지 못하셨습니다.
장 본부장이 그 녹슨 구조물에 손을 얹은 채 먼 도크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분 밑에서 도면을 배웠습니다. 그분이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그러셨어요. 민서가, 이건 틀린 길이 아니다. 다만 시대가 우리를 아직 못 따라온 것뿐이다. 내가 끝까지 남아서 이게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다오. 저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 깜깜한 7년을 버텼습니다. 동료들이 떠날 때도 제 월급이 깎일 때도 저는 도면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저 세척이 그분께 드리는 제 대답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 녹슨 쇳덩이의 표면에 손바닥을 댔어요.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손끝에 녹이 부스러져 묻어났어요. 그 차가운 감촉이 제 평생의 오만을 한순간에 녹여버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제게도 스승이 있었습니다. 오쿠무라 선생님. 도전을 멈추는 순간 왕좌는 사라진다고 그렇게 경고하셨던 분. 저는 그 경고를 늙은이의 잔소리로 흘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정말로 도전을 멈췄어요. 위험하다고, 손해본다고, 골치 아프다고 그 산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윤성환이라는 또 다른 스승이 있었어요. 그분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걸었고, 무너졌고, 욕을 먹으며 떠났지만 그 믿음은 제자에게 남았어요. 그리고 그 제자가 깜깜한 7년을 버텨 마침내 스승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두 스승, 두 나라. 일본은 경고를 흘려듣고 도망쳤고 한국은 무너지면서도 끝까지 남았어요. 그 차이가 지금 제 눈앞에 이 풍경을 만든 거였습니다. 붉게 삭은 과거와 은빛으로 빛나는 현재의 차이를요.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장 본부장을 향해 돌아섰어요. 그리고 평생 단 한 번도 한국 앞에서 해본 적 없는 말을 제 입으로 꺼냈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목이 메어왔어요. 저는 한 번 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졌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평생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와인잔을 돌리면서 한국 조선은 끝났다고 떠들었어요. 그게 부끄럽습니다. 진심으로요. 장 본부장은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비웃지도 으스대지도 않았어요. 그저 같은 길을 걸어본 사람의 따뜻함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통제실과 연결된 화면 너머로 제 목소리를 듣고 있던 도쿄 회의실에서도 긴 한숨이 흘러나왔어요. 모리 국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이토 부장, 잘 말해 주었소. 우리 모두 부장 덕분에 오늘 큰 걸 배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호리의 차장이 마지막 안간힘을 쓰듯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다들 너무 감상에 휩쓸리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냥 한국이 운이 좋았던 거고 우리가 잠깐 방심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그런데 그 말을 끝까지 받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쿄 회의실은 차갑게 침묵했어요. 나카가와 사무관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러자 호리의 차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말끝을 흐리며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화면 너머에서 모리 국장이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호리의 차장, 그만하세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된다고요? 우리는 10년 전에 그 마음을 먹었다가 위험하다고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그게 오늘 이 꼴을 만들었어요. 더 이상 그 헛된 자존심으로 나라의 에너지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손을 잡습니다. 이건 결정입니다. 호리의 차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 거만하던 콧대도 쩌렁쩌렁하던 목소리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슬그머니 뒤로 물러났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호리의 차장이야말로 오쿠무라 선생님이 가장 두려워하던 모습 그 자체였다는 것을요. 세상이 바뀌는데도 비웃기만 하는 사람, 도전을 멈춘 줄도 모르고 예지 영광에 취해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 일본이 빠질 뻔한 함정이었고 호리의 차장은 그 함정에서 끝내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다시 도크의 세척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질문을 한 번 더 떠올렸어요. 처음 이곳에 와서 수없이 되뇌던 그 질문 말입니다. 이게 진짜 가능해? 이제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능하냐 아니냐는 더 이상 질문거리가 아니었어요. 그건 이미 제 눈앞에서 3번이나 이루어져 있었으니까요. 거제를 떠나던 날, 저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그 조선소를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처음 이 도시에 들어올 때 제 머릿속엔 텅 빈 도크와 녹슨, 고철과 풀 죽은 한국 기술자들의 얼굴만 그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떠나는 지금 제 마음에 남은 건 전혀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깜깜한 7년을 견뎌 낸 사람들의 단단한 얼굴, 무너지면서도 도면을 놓지 않았던 손, 그리고 바다 위로 솟아오른 세척의 거대한 증거였어요. 저는 옆자리의 나카가와 사무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한국을 우리 아래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를 따라오는 후발주자라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 그게 완전히 거꾸로였습니다. 나카가와 사무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우리가 한국을 보고 배워야 하는 거네요. 그래요.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건 이제 저들이고 그걸 따라가야 하는 건 우리예요. 인정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비행기가 다시 일본을 향해 날아오르는 동안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한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오쿠무라 선생님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흘려들었습니다. 도전을 멈추는 순간 왕좌가 사라진다던 그 말을 늙은이의 잔소리로 치부했어요. 그리고 그 왕좌는 정말로 우리 손에서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비웃는 동안 바다 건너 거제로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너무 늦었지만 이제야 그 말씀의 무게를 압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한때 한국 조선업을 거의 망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업이 이제는 그들을 먹여 살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됐어요. 누구도 손대지 말라던 저주받은 분야가 7년의 인내 끝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힘이 된 겁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한 나라의 화려한 순간만 봅니다. 세계 최초 12조 원, 시장 점유율 1위 같은 멋진 단어들이요.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적자를 견디며 묵묵히 기술을 쌓아 온 인내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말할 때 포기하지 않았던 선택, 그리고 가장 아팠던 약점을 오히려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바꿔 낸 뚝심이요. 그것이 거제 앞바다에 떠있는 그 세척을 만들어 낸 진짜 비결이었습니다. 어쩌면 한 나라의 진짜 저력은 이런 데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가장 깊은 바닥을 경험하고 그 바닥에서 도망치지 않은 사람만이 다시 일어섰을 때 누구보다 단단해지는 법인가 봅니다. 한때 저주였던 것이 축복이 되기까지 누군가는 도망쳤고 누군가는 남아서 버텼어요. 그리고 끝까지 남아 버틴 사람들이 마침내 세계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습니다. 저는 일본으로 돌아가 제가 본 모든 것을 사실대로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졌다고, 하지만 진 것을 인정하는 것이 다시 일어서는 첫걸음이라고요. 비웃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우리도 이제 다시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쿠무라 선생님이 제게 남긴 그 경고를 이번엔 제가 일본에 전할 차례였으니까요. 지금도 거제의 바다에서는 그 세척의 거대한 설비가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도크 한 구석에는 붉게 사가가는 녹슨 구조물 하나가 여전히 놓여 있겠죠. 가장 깊은 바닥을 잊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다짐처럼요. 이게 진짜 가능하냐고 저는 수없이 물었습니다. 이제 그 답을 압니다.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이미 세상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을 만든 힘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바닥에서도 끝내 도망치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조선은 끝났다고 비웃던 한 일본 고위 관료가 거제에서 직접 마주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깊은 바닥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낸 사람들. 그 묵묵한 저력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작은 공감이 큰 자부심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